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임지윤 아나운서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윤 씨는 우리는 네. 매일매일 거의 매일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데 메이크업의 완성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메이크업의 완성. 아무래도 뭐 좋은 화장품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할 거고 좋은 도구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이크업의 완성은 얼굴이죠. 네. 얼굴이 아무리 예쁜 사람들은 안 해도 예쁘더라고요. 예, 아니에요. 이제 지윤 아나운서는 워낙에 예쁘다 보니까 화장을 이제 안 해도 예쁘다라는 이야기인 거 맞죠? 아,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예쁜 얼굴, 좋은 피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화장품, 우리가 화장품 굉장히 공들여서 사잖아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화장품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들면서 이 화장품 업계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제품의 화장품, 지금은 완제품의 화장품들을 그쵸, 사잖아요. 네. 이게 없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AI가 이제 바둑도 이기고 뭐 주문도 해주는데 이제는 화장품까지 만들어서 주는 그런 시대가 왔나 봐요. 이게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AI가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 내 피부에 맞는 그리고 또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등을 분석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직접 화장품을 만든 세대가 올 거라고 해요. 그러면 AI 하나가 저의 전담 아티스트가 돼서 뭐 제가 좀 피부가 푸석한 날은 알아서 또 탁탁 해주고 또 네. 예쁜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왜 커피도 내 입맛에 맞게 이제 타서 마시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립스틱도 매일 아침 나한테 그날 내 컨디션에 맞는 내 피부 상태에 맞는 립 컬러를 와. 직접 만들어서 매일매일 아침 다르게 만들어서 쓰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서 뭐 고르고 뭐 맞춰보고 이럴 맞아요. 필요 없이 그날 나만 쓸 수 있는 나만의 그런 고유한 컬러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매일 아침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외부 뭐 기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하면은 수분감이 넘치는 촉촉한 화장품을 선정을 해주는 스킨케어 기기가 이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이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남성분들은 사실 관심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AI가 있으면 알아서 뭐 수분, 건조 이런 것까지 딱딱 해주는 좋은 기계가 발명이 되면 정말 우리 삶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AI가 우리 삶을 편해지게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절대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바로 상담 그리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커피도 내려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또는 걱정들 이런 거는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전문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저희 부동산 사이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는 대화하지 못하는 것들,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월요일인 이 시간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 해결해드리는 법률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처와 관련된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투자 관련, 수요일은 풍수 고민,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 고민, 금요일은 경매와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 또 실시간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임지윤입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괜찮은 부동산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 위해 이렇게 집 밖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평일 오후 1시입니다. 앞으로 평일 오후 1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요모조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특히 노란톡에 접속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에서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누면 제가 인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또 답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가져가시고요. 평일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 잊지 않고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만나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이슈 팩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뉴스들 통해서 이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의 뉴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땅만 2.4조를 판 기획부동산 다단계 취업 사기라는 제목의 뉴스인데 정말 뉴스 기사만 봐도 후덜덜합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 요즘에 뭐 규제를 피해서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러한 또 수요층을 겨냥을 해서 기획부동산이 좀 판지고 있는다고라는 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신중해야 되는 만큼 특히나 토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기획부동산을 잘 피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가와의 좀 믿을 만한 좀 신뢰를 가질 만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혹시라도 토지 투자 또 부동산 투자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내일 투자와 관련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신중한 부동산 상담에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엄청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이 2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뭐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죠. 이 상승세가.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고 화랑을 띠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또 부동산 투자처들이 좀 다양하게 좀 많은 곳들이 올라주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임대소득을 취하는 특히나 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소득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나 좀 세금적인 부분이 복잡해지는 만큼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좀 소득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은 세금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만큼 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부동산 사이다 목요일 세금 상담 시간에서 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혹시나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좀 수익이 생겨서 세금이 고민이 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세금 상담 시간에 저희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큰둥하다. 수도권 아파트 매도 우위 역대 최고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설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 전후로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보통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수급을 따져봤을 때 공급이 늘어나면 어찌됐든 그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겠지 조금은 떨어지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지금 공급 대책을 바로 앞두고 나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부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민간 중심보다 공공 중심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그 한계에 대한 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택의 희소성만 조금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일단 2월 달에 발표되는 저희 공급 대책에 대해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까요? 패닉바잉 주도한 30대 전국을 돌면서
아파트 쇼핑입니다. 그냥 뭐 화장품 쇼핑, 의류 쇼핑도 아니고 아파트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뭐 작년부터 아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30대 그리고 40대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울 좀 접근이 어려운 곳들을 피해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으로 또 이렇게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택 쇼핑 이런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지역별로는 세종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거래량에 세종시가 1위, 이어서 충북, 충남, 그리고 강원도, 또 수도권으로 꼽히는 인천, 다음 경북, 경기도, 그리고 광주 등으로 순위 높았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뭐 세종시처럼 이렇게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경기도 일부 지역, 뭐 인천 일부 지역, 강원도 등등 이렇게 규제 지역을 피했거나 아니면 좀 저평가됐다라고 평가되는 곳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측이 되는 만큼 올 한 해 좀 집중을 받을 만한 올 한 해 어떠한 이슈가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신 후에 마지막 최종적인 점검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거나 부동산 사이다 오픈 채팅창에서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라도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오늘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뉴스 확인해봤고요. 지훈 아나운서 코너에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주제들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재보궐선거 37% 뚝 단가표 공개 4종 지역입니다. 네, 뭐 재보궐선거 하면은 딱 예측이 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드렸던 이야기예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화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또 부동산이니만큼 특히나 또 재건축과 관련돼서 어떻게 완화를 하느냐 그게 좀 여야가 갈리는 방법적인 부분이 갈리는 만큼 계속해서 집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봐야 하는 이슈입니다.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소통할 거고요. 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대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저희 앞서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나눠볼 이야기들 간단히 조금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부가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 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무래도 정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공공재건축 사업 현황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8곳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공재건축을 통해서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고요. 특히 LH나 SH 같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공공재건축은요,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늘어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또 분양임대로 내놓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5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이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이런 공급 대책 또는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에 반해서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수요자들 또는 투자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 사업 신청조합들은 지금 현재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시내 7개 단지가 사전 컨설팅을 받고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재건축 대비 약 37%가량 분담금이 줄어서 사업성이 향상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동의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외 등 공공 재건축 추가 혜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현재 서울형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공공재건축 1호로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가 첫 신호탄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시혁신 그리고 거주지를 융합해서 새로운 재건축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1차 컨설팅 공공재건축 해당 단지에서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참여가 없이 약 200에서 300, 즉 소형 규모의 단지를 가진 아파트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나 아니면 층수 규제 완화 등 혜택에도 아무래도 대규모 단지일수록 이런 기부 체납이나 또는 공공 임대에 대한 분양에 대한 그런 부담이 아직까지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상황들을 좀 살펴볼까요? 공공 재개발은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공 재건축이 사업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부의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혜택이 없다라고 완고하게 얘기를 한 만큼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재건축 제2차 컨설팅 공모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공모가 시작되더라도 대단지를 비롯한 주요 요소에서 주요 아파트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호응을 유도하기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벌써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나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동대문구 미성아파트 등 1,000가구가 넘는 곳들은 대부분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설팅에서도 빠지겠다라면서 벌써 차가운 기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대규모 단지 그리고 재건축의 효과를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단지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또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는 혜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런 재건축을 기다리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1차 컨설팅 결과 용적률 완화로 늘어나는 가구 대부분이 임대주택, 이런 소셜믹스라고 하는 임대주택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높지 않다, 즉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강남권에서는 유일하게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여서 화제가 됐던 서초구 신반포 19차, 그리고 광진구 중국 아파트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내부 조합원들의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이면 2차 사전 컨설팅 공모가 시작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없이 이렇게 대단지, 재건축 대단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추가 혜택이 없이 대단지 설득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사실 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인센티브, 사업성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절대 시장의 반응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시장은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에 공공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의 분석을 통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 모의 분석 결과 3종 일반 단지가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 일반 분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상향되면 소규모 단지들은 고밀 개발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무래도 5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좀 확실하게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참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1,000가구 이상의 모의 분석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직까지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요. 그 이유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세금 걱정, 세금에 대한 완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시세 차익을 비롯한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절대 문을 열고 있지 않은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만 가구의 공급, 특히 서울시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확실하게 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드린 키워드처럼 앞으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남았습니다. 몇 달 후에 벌어지는 이 재보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입장차가 뜨겁고 또 표심을 향한 야당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떤 귀추를 보일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대책이 마련이 될지 계속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만큼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도 계속해서 진행 상황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정말 신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 전해드리는 정보들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서 신중하고 또 꼼꼼한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고요. 월요일 이 시간은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 드릴 겁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고요.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는 코너 또 마련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지금부터 아직 안 남기신 분들은 편안하게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어떠한 고민도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숨겨진 제알 고수들과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월요일은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비대면 소통 방송, 오늘 정말 골치 아픈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이제 변호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의 과실로 상가가 전소됐습니다. 아이고. 3년 계약 중 2년이 지나고 1년이 남았는데 다행히 남은 계약 기간 1년간 월세를 불이행하겠죠. 이럴 때 월세를 못 내는 손해배상과 전소의 책임을 지는 임차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당연히 네, 좀 이렇게 할 것 네네. 같다라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임차인의 과실이기 네. 때문에. 그 임차인분의 과실로 우선 전소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불을 낸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이제 그분의 과실이 명확하고 그분의 책임인 것이 명확하다면 그분에게 그 불로 인한 어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월세 부분은 원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게 전소가 됐다면 그 임차인이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으신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소된 후에는 그 목적물이 소실됐다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도 종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남은 1년간에 대한 월세는 청구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전소로 인한, 그러니까 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1년간의 그 임차료를 못 받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손해배상으로 같이 그냥 청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손해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소라고 하신 표현이 맞다면 정말 목적물이 전부가 다 상실이 돼서 현재 이용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종료가 됐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단 임차인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실화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보면 1년 월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다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고민 남겨주세요.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뀐 부동산법이 적용이 돼서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무주택자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예전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은 그 기간 만료 후에 이게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존 전세 대출 약정 자체가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바로 회수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받으신 전세자금 대출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고 기간 안에 못 갚으시면 또 계속 그 연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만료 시에 대비해서 조금 다른 금융권에서 이제 좀 빌리신다든지 조금 그건 좀 마련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런 전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법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오해해서 들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회수를 해간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수되지는 않고요. 단지 전세 대출이 연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추가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추가적인 이런 자금의 유동성 부분은 다른 금융권이라든지 좀 계획을 세우셔야 나중에 좀 급하게 일을 해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법률 고민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월세를 700 정도 내고 5년간 고깃집 운영 중입니다. 1년 정도의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 1년간 코로나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 인하 얘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법으로 천재지변 같은 이러한 전염병 상황에 임대료 조정에 관해 내세울 수 있는 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매출 대비 월세를 내는 방안을 제시해 볼까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혹시나 가능하다면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월세는 계속해서 매달 내야 하는데 그쵸. 매출이 너무 많이 줄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건물주분이 월세를 조금 낮춰주시면 정말 착한 건물주 이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닌 이상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적자예요. 그래서 매출 대비 월세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좀 월세를 낮춰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법이 좀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물론 당연히 지난번에 상담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월세에 대해서 증감 청구권이 양쪽에 다 있으세요. 그래서 임대인분도 어떤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인상을 요청하실 수가 있고, 임차인분도 반대로 이거 지금 좀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고 뭐 이런 사정들을 들어서 이제 쌍방에게 좀 올려달라든지 내려달라든지 할 수 있는 요구권이 있으시고요. 다만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무 자체는 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툼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하시면 소송을 통해서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인하에 대한 요청은 충분히 1년에 한 번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정 금액을 딱 정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출에 따라서 임차료를 지급하시는 그런 상가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뭐 많이 아시는 걸로는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매출의 일부를 월세로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또 매출이 아주 많이 나오셨을 때는 이게 또 오히려 손해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한이라든지 하한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요거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든지, 또 아무리 떨어져도 요거 이하로는 또 요거 이상은 지급하겠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을 계약에 넣으시면 좀 원활하게 집주인분과 합의가 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거의 한 주에 한 번씩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임차인, 임대인 양쪽 모두 1년에 한 번씩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액을 좀 낮추거나 높여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만약에 1년 남기고 다시 한번 재계약이나 이런 계약 상황 변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일정 부분의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매출에 한해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보셔서 어떤 게 우리 지금 월세 임차인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을 해보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착한 임대인이 돼서 좀 많이 낮춰드릴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우리 지훈 아나운서처럼 착한 임대인이 네.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건물이 없는 임대인입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계속해서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전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것까지 고쳐달라고 하네요. 부동산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거울이 갑자기 떨어져서 파손이 됐다는데 몇만 원 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다 고쳐줘야 되는 건가요? 그냥 한두 번이면 고쳐주고 말겠는데 변기 속 부품이 고장이 났다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또 샤워기 줄이 고장났다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좀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네. 다 고쳐주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긴 한데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떤 그 사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임차인분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다만 그 사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임대인이 그 아주 중대한 부분이고 돈이 아주 많이 들어서 임대인분이 그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욕실에 무엇은 누가 책임지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지는 않고요. 네.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될 때마다 판례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서는 뭐 변기 속 부품이라든지 샤워기 줄이라든지 뭐 욕실 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임대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임차인이 사용하시면서 조금 그 소모되게 되는 그런 소모품들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런 경우는 뭐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다만 요거보다 조금 더 중대하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도 참 매주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쓰면서 소모품으로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좀 책임이 있지 않나. 법률적으로 딱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고 판례를 따라야 하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임차인이 좀 고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변기에 부품이 고장 나서 소액이라면 임차인이 할 수 있지만 변기 자체를 이제 교체를 하는 경우는 뭐 임대인과의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목요일 세무 시간에 이러한 또 변경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놓고 잘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연계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영수증 잘 챙기시고 또 정 안 되시면 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의 좀 역할을 좀 빌려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법률 고민 남겨보고 해결할 수 있는지 노란톡 오픈 채팅창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이 항상 자주 쓰시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해 주시면 지금 방송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 고민 상담 방이 직접 보이실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는 어떠한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겨주신 고민들 계속해서 질문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질문 확인해 볼까요? 네, 반전세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반전세 연장을 할 건데요.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월세는 또 별도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맞는 수준이라 5%죠. 오케이를 했는데 만약에 월세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이미 보증금에서 5%를 올렸는데 월세도 인상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올려줘야 되나요? 네, 반전세가 이제 월세인 것이죠. 어쨌든 네. 월세를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의 5%를 그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산정하는 방식이 보증금은 그 원래 금액 그대로 하고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셔가지고 그 두 개를 그 보증금과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그 두 개를 더한 금액이 기준 금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의 5%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하셨는데도 5%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그 주인 요구에 뭐 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미 보증금을 높인 것이 5%를 초과했는데 5% 정도 되는데 월세를 추가로 또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면 그 부분은 좀 이의를 하셔서 이건 이미 그 올려줬으니까 안 올려줘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 공식이 나오네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에 곱하기 100, 거기다가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5%가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한 5%라고 합니다. 요거 잘 계산하셔서 수준에 맞는지 못 미치는지 따져보시면 아마 좀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겨주신 고민, 질문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산 지 1년이 지나고 새 아파트를 산 후에 기존 아파트를 2년 뒤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임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겠죠.
개정된 파리 부동산법에도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산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새 아파트를 사고 기존 아파트를 2년 뒤에 이제 파실 예정이에요. 그러면 임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인데 이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뭐 세금 관련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요건 자체가 이제 비과세 이제 양도세를 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 1세대,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은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주택을 이제 양도를 하셔야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파리 부동산법을 언급하신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2년 보유에다가 2년 실거주 요건을 더 추가해서 네. 2년 실거주 하셔야지 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건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당연히 한시적 1가구 2주택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가구에 2주택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요건에 따라서 그 세금 혜택을 받으시는 것은 계속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제 파리 대책에 따라서 실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정 대상 지역 또는 뭐 투기가율 지구에 지금 집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대상 지역이라면 한시적인 그런 뭐 비과세는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단 실거주 2년 그리고 기존 주택이 아니라 새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이제 파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뭐 전세 확정 일자라든지 뭐 등기상의 날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하게 혹시 남겨주신다면 뭐 오늘 또는 뭐 목요일 세무 시간에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남겨주신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요.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속상하실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집 주인분이 다행히 한 달은 용의를 조금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언제부터 보증금에서 그 월세가 깎이는 건지요. 하면서 월세 살기 힘드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 남겨주신 분도 참 답답할 것 같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네. 뭐 한 달 정도야 좀 용인을 해주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달까지 좀 봐주시고 언제부터 보증금에서 깎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우선 보증금 자체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냥 집주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이제 집주인 월세가 밀렸을 때는 보증금에서 집주인은 그만큼을 깎아서 본인이 그냥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후에라도 밀린 월세를 또 갚으시게 되면 그만큼은 또 충당되는 거니까 이제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그대로 또 돌려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시겠죠. 근데 뭐 한 달이 밀리시던 2달이 밀리시던 원래 보증금 자체가 그런 용도로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걸로 상계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간이 딱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말 집주인 마음, 집주인의 원하는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이행이 안 됐을 때 집주인을 좀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좀 의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월급이 들어온다면 바로 또 이렇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겨주신 고민 해결해 볼까요?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꼭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요. 1대1 거래를 하면 뭐 전세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 법적 요건에 피해가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지인들끼리 거래를 한다거나라고 했을 때 이제 계약서를 쓰면 부동산에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렇죠. 비싸요, 네. 수수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1대1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좀 피해가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1대1 거래를 하시거나 어떤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하시거나 네. 그냥 동일한 그 매매 계약 혹은 뭐 전세 계약이시고요. 뭐 중개사를 통했다고 해서 뭐 더 보호받으시거나 이런 건 특별히 없으신데
이제 다만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뭐 물건의 상태라든지 권리 관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시설에 관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매수하시는 분보다 훨씬 잘 아시는 경우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설명했을 때 또 중개사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사분들을 통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경우에 뭐 전세 보증금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담보 대출이라든지 그런 거 받으실 때도 아마 그 중개사분을 통해서 전세 거래를 하셨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중개사분을 통하시는 것이 맞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정확히 드셨으면 직접 거래하셔도 어떤 법률상으로나 뭐 경제상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집을 또 이게 매매를 할 때는 집 대내외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중개사분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할 수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고지에 대한 또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좀 대출이 또 껴있다 보면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여러분들 법률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들어가셔서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고 이렇게 법률 고민 남겨주시면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의 명쾌한 또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임대계약서 작성 시에 임차인 명의로 된 계좌로 보증금과 매 월세 부분은 집주인 가족인 아버지나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명의가 아니고 그 임차인의 어머니나 아버지 계좌로 입금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명의만 아들로 돼 있고 관리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입금을 하면 된다고라고 하는데 등기부상 공동 명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자인 아들한테 입금을 하는 게 조금 찝찝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추가적으로 작성하면 입금하는 계좌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어떤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집주인분하고 실제 임대인분하고 명의가 다르다 하더라도 네.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 예를 들어 지금 명의자분이 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하고 실제 소유자이신 어머님이랑 아버님 간에 좀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아드님이 이 집 소유자는 난데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또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다가 어머님, 아버님께 입금하는 것으로 임차료 납부 의무는 다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약서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실제 입금자 명의를 쓰시고 실제 입금은 이쪽으로 한다. 이렇게만 작성을 하시면 뭐 특별히 전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훗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 상에 이런 금액적인 부분은 이제 누구누구의 명의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좀 명시를 해놔야 훗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법률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방송이 끝나도 노란톡 오픈 채팅창은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투자처나 뭐 투자 시기 등등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진단까지도 내일 이 시간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